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55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입니다.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옳은 것이네요.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 우표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일제강점기네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났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 통학 기차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한국 조선의 여학생을 일본 학생이 희롱한 이 사건 때문에 불거진 일이고요. 이게 굉장히 전국전으로 확산이 되게 됐는데 1953년에 이 학생의 날을 기념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기념탑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 당시 학생들의 울분을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편파적으로 수사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함께 형상화해서 도안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은 신분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없어지지 않은 차별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백정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신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운동이 형평운동이고요. 조선 형평사라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2번,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고종의 인산일 때 된 거는 3.1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일, 6월 10일, 요거를 기점으로 기획됐었던 운동은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그 만세 운동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요게 기획이 됐었는데 요거는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3.1운동처럼 큰 테두리에서는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학생들만 참여를 하게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해외까지 전파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죠.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우리가 이거를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폭발적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면서 체계화시킬 만한 컨트롤 타워, 정부가 없어서 이 운동이 성공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이어지게 됩니다. 3월에 3.1운동이 발발을 하게 되고요. 4월 달에 바로 그 다음 달에 대한민국 임정이 출범을 하게 되죠.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은 우리가 지금 갈라져서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 항일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신간회 중앙본부가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민족단체인 신간회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활동을 연결해 나가려고 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정답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42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 단체가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총론, 한글 간행 이런 거가 나오고 그러나 일제가 1942년에 치안유지법 위반을 명목으로 회원들을 구속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어학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독립투쟁들도 있었지만 우리 거를 연구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에 이런 방식의 독립운동도 있었어요. 우리 거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활동들이 있었던 거죠. 조선어학회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이고요. 조선어학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말을 또 잘 못 쓰게 하죠. 우리말을 정리해서 통일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는데 시도만 하고 완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1942년에 치안유지법 때문에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이 되면서 완성은 하지 못했지만 편찬 시도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한글 신문이었던 제국신문이 간행되었다. 제국신문이라는 이름에서 일단 시대부터 대한제국이고요. 요건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대한제국식이에요. 최초로 한글 띄어쓰기를 도입한, 이것도 신문에 대한 얘기인데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이고 이것도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신문이고요. 우리말 음운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이건 조선 후반 일인데 유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희라는 학자가 조선 후기에 만드는 책이고요.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이 되었다. 이 국문연구소가 있어요. 국문연구소인데 이것도 대한제국기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다 확인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지는, 저 내지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본토라고 하죠. 내지라고도 합니다. 안과 밖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깥이겠죠. 내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이며 일본 본토 내의 식량 부족이 상당했다라는 얘기죠. 매년 300만에서 500만 석의 외국쌀을 수입한다.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기대를 걸 수가 없다. 그걸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 조선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토지 개량을 여기서 한다면 천혜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을 많이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요거 산미 증식 계획.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결코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풍부하게 생산이 돼서 일본에 수출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증가. 우리도 쌀을 못 먹고 잡곡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생활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산미 증식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일본인들이 원했던 만큼 쌀이 증식되지 않았어요. 증가하지가 않았는데 일본인들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증가를 했을 때 가져가려고 했었던 만큼의 양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로부터 너무 풍부한 쌀을 가져간 일본은 또 내부에서 쌀값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이 어땠는지 파악한다. 이게 정말로 개간 사업을 해주고 비료를 개발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지력을 올려서 쌀의 생산량 자체를 높였다면 정말 그게 충분히 증가를 했다면 수출을 하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양이 생산이 됐어야 맞겠죠. 그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늘어났을 때 가져가려고 했었던 양은 그대로 반출을 해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상 실상을 파악해 보면 실제로 증식 자체도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 수탈만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나머지 오답들 보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산미 증식 계획이랑 관계없죠. 그냥 저거는 화폐 정리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 되겠고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보안회. 경제적인 구국운동으로 뭘 했냐면 이것도 항일 운동을 했었던 단체인데 이 황무지 개강권을 저지하는 그런 활동을 펼쳤죠. 요거 참고로 연결해 놓으시고 방공력이 선포된 지역의 분포. 요거 나중에 함경도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방공령은 우리나라의 쌀, 어떤 특정 지역의 쌀을 충분치 않으니까 반출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쌀이 없으니까 함경도 같은 지역은 안 그래도 생활이 또 척박한데 충분한 곡식이 생산되지 않거나 흉년이 든다면 당연히 수출을 할 게 아니라 최대한 모아가지고 내부에서 소진을 해야겠죠. 방공령이라는 게 있기는 했는데 일본이 조약의 내용을 바꿔버려요. 한 달 전에 미리 공표를 해야지만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약을 바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실현이 되지는 못했었던 것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약간 요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닙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나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식민 경제 통치와 관련된 기구입니다. 이 과정도 이 산미 증식 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1번 답으로 찾아줬고요.
가아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의 원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다. 보호조약이 체결된 뒤에 이 보호조약이라는 건 을사늑약 말하는 겁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오적의 처단, 을사오적이겠죠? 오적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계획이 세워나가서 이를 그르쳤다. 그 뒤에 가 종교를 재창하고 교주임을 자임을 했고 국민을 진흥하려고 했다. 일찍이 북간도에 가서 그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종교는 민족 종교인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한 것은 이거는 불교죠. 불교고요.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불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이건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중광단을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것이 대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이것은 민족종교입니다. 독립운동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거 선교사가 세우는 거죠. 이거는 개신교입니다. 아펜젤러가 세우죠. 아펜젤러가 세우는 학교. 지금 정동 일대에 그 배제학당 역사관이 또 남아있죠.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했다. 이 선지는 정말 똑같이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랑 관련된 내용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적인 선지들이 있어요. 이런 거 눈에 잘 익혀놓고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했었던 시기로 시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그러면 이거는 이 전쟁 중에 여기에 우리도 참여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기를 1940년에서 1945년 사이로 특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했다. 요거는 1930년대에 지청천 장군의 쌍성보 전투인데요. 요 1940년대보다 이전 시기입니다. 이건 1930년대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요거 아니고 중국의 군벌과 일제 사이에서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건 1920년대입니다. 20년대인데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 이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가가 잡히면 일본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협정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축약시키기 위해서 맺었던 협정이고요. 이것도 이전 활동.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방법론과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이제 회의가 개최가 됐죠. 이것도 1920년대 일입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의회 선언이 발표된 것도 1920년대 일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일제가 조선 사상법, 이름도 되게 길죠.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우선 답이 5번인데요. 왜냐면 이 법이 1941년이에요. 이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은 이제 뭔가 독립운동 할 것 같은 사람 미리 색출해서 가두는 게 가능했었던 법인데 요거를 194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탄압을 받게 되는데 요 시기와 요 시기가 지금 정확히 겹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정답 5번으로 찾아주시고 46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임시위원단이래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 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입니다. 1948년 이전이 되겠네요. 유엔 위원회가 임시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투표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임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김구의 발표예요.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이 단독정부 수립되는 거를 막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죠. 이건 1947년도 기점으로 발표되는 게 되겠고요. 날을 보겠습니다.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출동하려던 여수 사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제14연대 소속 3명의 장교 및 40여 명의 하사관들은 각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계열의 분자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켰다.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여수. 좌익단체 및 학생들은 인민군으로 편성해서 동일 순천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여기 지명을 따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주의 4.3 사건이라고 있어요. 제주 4.3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제주도를 진압하는 건데 이게 앞만 봐도 자기들이 전달받았던 내용이랑 좀 다른 거예요. 제주도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진압당하는 사람들이 뭐 빨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제주도민이었어요. 여기에 의문을 품고 여수와 순천에서 이 군대가 명령을 거부하고 출동을 안 한 겁니다. 불복종을 한 거죠. 이 여수 순천 사건인데요. 지금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벌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같은 시기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 사건이 터지고 나서 쭉 진압이 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또 군대를 파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약 1년간의 간극이 있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미국이랑 소련이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독립이 된 직후 모습으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는 가시기 이전입니다. 1946년이고요. 1946년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렬이 됐어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요게 결렬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뭔가 우리 내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의견이 떨어질까봐 분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됐었던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 의견이 분산돼서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데에서 좌우합작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우리 의견 분리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된 직후에 발표가 되고요. 똑같아요. 이 두 개가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광복되고 나서 한국 어떡할래? 라고 회의를 한 거죠. 이거 1945년도여서 더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이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49년입니다. 나의 이후의 사실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결국에 우려대로 우리 남한쪽만의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죠. 1948년 5월 10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총선거하고 나서 재헌국회를 또 만들게 되고 같은 해에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요게 그 사이 시기에 가와나 사이 시기에 쏙 들어가는 사건이 되겠어요. 여기에 쟁점은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왜냐면 같은 연도가 나와요. 같은 연도가 나오는데 사건의 인과관계가 2, 3개월이나 1, 2개월 간격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요 시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는 요 초반에 굉장히 복잡한 요 시대는 연도나 해당 월을 외우는 것보다 인과관계 순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사건을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순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체크해서 답은 5번으로 하겠고요. 47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거는 1950년 9월 달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6.25가 발발한 게 1950년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서울을 수복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알리는 전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탈환했다 나오고 있고 메가더 장군 관련된 내용이 또 뒤에 나온대요. 적의 보급선을 끊었다. 자,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에치슨 선언이 발표됐어요. 에치슨 선언은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 에치슨 라인이 미국의 방위선이 나온 선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에치슨 선언입니다. 이건 1950년에 1월 달에 이게 발표가 돼요. 요거를 보고 북한이 남침을 계획을 했겠죠. 1월 달에 되고 우리가 그해 6월 달에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럼 우선 기억은 아니네요. 이후에 일어난 일 골라야 되니까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지울게요.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북쪽으로 쭉쭉쭉쭉 진군을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진군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도 북진 통일하려고 했었죠. 그때 막 가열차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됩니다. 중공군이 참전을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 군대가 대거 침입을 하면서 대거 내려오면서 전세가 다시 한번 역전이 돼서 우리가 급하게 철수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1950년 12월 겨울이에요. 굉장히 추울 때 철수하게 되고요. 지금 서울 수복이 1950년 9월입니다. 9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연도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면 돼요. 서울 수복해서 신나서 북으로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다시 철수를 하게 되는 게 흥남 철수입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네요. 니은이 없는 거 지우고요.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됐어요. 사실 요거 이후에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양쪽 다 피해만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정전을 하자라고 회담을 제안을 하게 돼서 그 이듬해에 1951년에 우리가 정전회담을 개최를 하게 되죠.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답은 3번이라고 체크를 하고 나머지 리을 확인해 볼게요.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어요. 요거는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 공세 방어한 거는 우리가 이 서울 수복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 직전에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9월이 아니라 그 8월 달에 바로 직전에 북한 군대의 공세를 막았던 다부동 전투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도 아니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실제 전투가 급박하게 진행된 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로 압축이 돼요. 엄청나게 같은 간격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숫자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고 인과관계 순서대로 전쟁의 과정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48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선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총통의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네. 김대중 후보가 지금 있네요. 장충단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정치 연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더군. 그래서 우리는 요 시기가 이제 1971년도라는 거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7대 대통령 선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영구 집권을 할 거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뭔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뭔가를 마련을 해놨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장기 독재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볼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건 1960년의 일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에 우리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서 장면 내각이라는 게 또 있었죠. 요거는 더 이전이니까 이 선거 이전이라 요건 해당되지 않고요. 평화 통일을 주장했었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출마를 합니다. 이 조봉암이 낙선했지만 유효표의 30%를 획득을 하는 쾌거를 올렸고 평화통일을 주장했었던 이분은 나중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진보당이라는 걸 창당을 합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 사건이 조작이 되게 되고 조봉암은 처형이 됐죠. 요거는 1958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입니다. 이거는 선거 이전이죠. 아닙니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게 1969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거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총통국가 같은 걸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고 김대중 씨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선거 이전이겠죠. 이전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작업이 되겠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건 1964년인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하고 일본으로부터 원조금을 받죠. 이 원조금은 독립축하금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 돈을 받고 추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거보다 이전이니까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헌법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972년도에 발표하는 헌법입니다. 국회나 사법부나 이런 거가 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마치 황제처럼 막강해지는 상권 분립의 원리를 한 개도 지키지 않는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고요.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반발해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선거 이후의 사실은 5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같은 시기의 일이니까 요거 크게 연도하고 사건 정리해 볼게요. 4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 계엄령이 선포가 된 것 같죠.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 계엄 당국이 진지하고도 순수한 데모 대열에 무차별 사격,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 염원을 묵살했다. 이것은 5.18 민주항쟁입니다. 광주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겠죠. 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 구호를 가지고 일어났었던 큰 민주화 운동은 1987년에 6월 항쟁입니다. 6월 항쟁.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 총재는 김영삼이거든요. 이거는 부마 항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마 항쟁 1979년이고요.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누가 시켜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민 군대가 자발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정부의 부당한 태도에 맞서 싸우게 되죠. 일단 3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경무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를 불렀던 옛날 호칭인데 이거는 4.19 혁명 당시의 일입니다. 이승만 집권기죠.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것도 1987년입니다. 동명의 영화가 있죠. 민주화 운동을 다룬 1987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요. 그해 6월에 이한열 열사,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죠.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불씨가 돼서 역대급의 이 큰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987 6월 항쟁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같은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답은 지금 3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정부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외환위기 IMF를 맞이했고요.
IMF가 터진 것 자체는 김영삼 정부기는 해요. 김영삼 정부에서 터졌는데 요거를 수습한 건 그 다음 정부가 진행을 합니다.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뭐 4대 보험의 틀을 갖추었다. 요거는 김영삼 정권 뒤에 나오는 김대중 정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를 골라볼게요.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요거는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고요. 노무현 정권 때고 금융실명제가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되었다. 요거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기업이 진 빚을 탕감을 해주면서 육성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경제 개발을 최고 가치로 뒀기 때문에.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박정희. 남북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서 경의선 보건공사가 시작되었다. 일명 김대중 정권은 우리가 남북이 기류가 굉장히 좋았죠. 요거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잖아요. 교류에 증진한 바가 커서 뭐 개성공단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평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햇볕 정책으로 유명한데 이 5번이 김대중 정권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마지막 부분 문제에서 비교적 최근에 어떤 대통령의 업적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정책이나 통일정책 위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더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나오는 선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드물게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올 때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라고 알아주시고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정부의 특징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50번까지 마무리해보고요. 55회차 심화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